체벌의 장기적인 영향. 어린 시절에 체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시절에 느낀 감정을 돌이켜봄으로써 현재의 삶이 왜 바라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체벌이란 아이의 행동을 저지르는 데 따라 오는 불쾌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고 창피하고 버릇없는 아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매사에 제한 시간을 두는 것, 특권을 제한하는 것,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구구절절 잔소리하는 것, 매질도 체벌에 포함이 된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당시에 받았던 체벌이 행동을 조절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마땅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모든 체벌은 해롭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엄격한 징계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는 완벽한 존재이므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주 벌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체벌에 수반되는 불행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모방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체벌을 받으면서 느꼈던 가짜 행복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불행을 초래하는 행동일 뿐이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에게 강하게 대하는 적자학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되거나 자신에게 나쁘게 대하는 이들과 친구나 연인이 될 수도 있다. 체벌과 방임을 대신할 긍정적인 방안은 체벌함으로써 얻으려는 결과는 오히려 부모가 부정적인 과정을 피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미숙함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약을 챙겨 먹이고 차에 태울 때는 좌석에 앉혀야 한다. 욕실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고 형제의 방을 어지럽게 하게 둬서도 안 된다. 하지만 아이가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줄 필요는 없다. 아이를 체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안전하고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라고 부른다. 사랑의 교제는 아이를 향한 온정과 칭찬을 빼앗지 않으면서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시간 제한, 특권 제한, 체벌 그리고 기타 징계의 형태는 모두 분명히 좋지 못한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나쁜 행동을 조장하게 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체벌은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아이들의 내적 안녕을 근원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체벌은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체벌을 당한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더 끈질기게 매달리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사랑의 교제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언제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사랑의 교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 그리고 중요한 성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또 온전과 치밀함을 보존해 준다는 점에서 벌보다 나았다. 아이가 사랑의 교제를 적용하는 부모를 따라할 때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다른 고통스러운 정서로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잘하면은 부모는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그 장소에 그대로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전까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가 불편해할 때 무엇을 해줘야 할까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는 아이가 성인기에 접어들기까지 계속된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스릴 넘치는 일이었을 것이다. 거실 탁자에 놓인 물건들을 언제라도 집을 수 있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길 수 있고 엄마 아빠처럼 전자레인지 음식을 넣고 요리할 수도 있다.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온갖 호기심이 있지만 아직 너무 미성숙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아이가 안전하도록 집안을 꾸미고 위험한 상황에는 아이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후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 호기심도 꺾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이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애정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애정과 칭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을 것이다. 책을 아이를 낳음부하게 만드는 길은 책을 아이를 낳음부하게 만드는 길이다. 책을하는 것은 성경에는 초달을 금치 마라. 근데 초달이라도 사랑의 초달이 있지 않을까? 부모는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사회적인 덕목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과 여러 가지 훈육 방법으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아이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어린이에서부터 매 행동에 시간 제한 두기, 방임하기, 안돼라고 소리 지르기, 매질하기 등등의 다양한 벌이 있다. 이 탓은 안전규칙 준수, 타인 존중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런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은 꽃병을 깨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뜨거운 것을 손을 대면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동물도 사람과 같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몰라 막 대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혼날 때에도 그들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고 벌을 주는지도 알지 못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동경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벌을 주는 것이 싫더라도 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 그리고 점점 자라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벌 줌으로써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 부모가 아이를 벌 주는 이유는 아이가 안전하게 행동하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로부터 힘이 있어야 일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 공격은 나와 의견이 다른 일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배우게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사라는 연화장을 제작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사라는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인사 문제 때문에 전부 물거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격분해서 몇 주 동안이나 그 직원에게 차갑게 대했다. 이러한 싸늘한 기운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결국 직원들도 사라에게 차갑게 대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사라는 우리와 상담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어릴 적에 벌받을 때 겪은 것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의 직원에게 실망하면 이전에 자신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벌을 주면서 안정감을 느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사라는 누군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행동을 그만두었다. 아이들에게 과한 제재를 가하면 교사인 트레이시는 4학년 수업만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었다. 트레이시는 학년 초에 아이들에게 1년의 기대치를 정해놓고 아이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트레이시가 세우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쉬는 시간에는 협동시간 외에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지 않기,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기, 말하려면 반드시 손을 들고 말하거나 자신이 호명될 때만 말하기, 쪽지 주고받지 않기. 교칙을 하나라도 어긴 학생은 벌을 받았고 교칙을 자주 어기면 숙제를 많이 내주었다. 때로는 교장 선생님께 불러거나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먹히지 않자 트레이시는 강도를 더욱 올려 한 학생이 교칙을 어기면 반 전체 학생이 책상에 머리를 대고 10분간 침묵하게 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벌 주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칙 위반은 줄어들지 않았다.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트레이시는 이제는 정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고 우리를 찾아왔다. 처음에 트레이시는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초점을 맞춰서 말했다. 제 학생들은 규칙을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순전히 저를 골탕먹이기 위해서라고요. 보통의 4학년 학생들이 지키기에 그 규칙들이 너무 많은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묻자. 드레이시는 맹렬히 반대했다. 드레이시는 훨씬 많은 규칙을 지켜야만 했던 자신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예를 들면 그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그녀의 부모님은 절대로 어른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매일 깨끗이 방을 청소하고 침구를 가지고 정리해야 하며 음식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트레이시는 벌을 받았다. 트레이시가 자라면서 벌의 형태는 외출금지, 용돈 제한 등으로 변했다. 부모님의 방법이 제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방식이 제 교실에는 지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트레이시 부모님의 의도는 트레이시가 또래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트레이스에게 설명하자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트레이스는 언제나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고 만약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수치스러웠다고. 이 교를 모두 적합한 것이며 자신은 그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트레이시는 이 교회를 지킬 때 매우 고결하고 행복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점차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트레이시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벌을 받는 이유는 아이 특유의 호기심, 열의, 미성실함으로 인한 행동 때문이었지 정말 버릇없이 굴어서 벌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트레이시는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제가 7살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식탁에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두셨는데 저는 그걸 먹고도 절대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맹세했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제 방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발견하셨고 그 벌로 2주간 용돈을 깎으셨어요. 트레이시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원래 거짓말을 하며 자란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범죄자 같은 기분을 느끼게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저는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트레이시는 새로운 관점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레이시는 그동안에 자신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세우는 것이 관심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잘 알게 되었다. 트레이시는 자신이 세운 규칙을 다시 살펴보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를 제한하는 규칙은 없앴다. 다른 아이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반드시 손을 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규칙을 없애자 수업 시간에 토론이 더 활발해졌고 아이들도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트레이시는 그 규칙들을 단지 참고사항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때때로 누군가는 규칙을 위반할 때에도 벌을 주기보다는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물론 오래된 사고방식이 슬쩍 고개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싶은 충동이 사라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트레이시는 자신이 과잉 반응을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수호의 변화를 체감한 트레이시는 몹시 감동했다. 이제 트레이시는 교도관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 같은 선생님이 되었다. 게다가 교실 예절 기준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교수법에 집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트레이시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날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꽃피웠고 즐거운 그룹 활동을 방해하는 반 친구들을 서로 조용히 시키기도 했다. 수업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자 트레이시는 상담의 초점을 옮겨서 스스로에게 지나친 것을 기다리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어린 시절에 자주 벌받는 아이였다면 부모님이 당신이 느끼기를 기대한 교훈과는 매우 다른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실수를 저지르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란 것은 단지 당신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었다. 그들도 당신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을 때 저는 직장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일로 저는 수치심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녀가 실망할까봐 차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복통을 앓기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낫질 않고 심적 고통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는 도움을 청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조는 승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했고 직장에서 느낀 실망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차 조는 진심을 털어놓을 만큼 우리와 신뢰관계를 쌓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의 수치심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설명했다. 조는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혼나며 느꼈던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 만들어내므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고통을 가정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기분을 나아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자 조는 이 상황에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에서 업무를 더 잘할 방법을 찾았고 발전 기회가 많은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도 했으며 아내에게 승진이 누락됐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다행히 저희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다.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고통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끼는 습관적인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저는 크게 상심할 때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다. 물론 깨어있는 내내 자신을 고문하는 것보다 악몽을 꾸는 것이 훨씬 나았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조의 욕구를 해소할 더 적절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몽은 조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남성은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은 무엇을 먹을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며칠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처럼 신체적인 처벌을 동반한 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우발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 한 미혼 여성은 동생의 약혼 소식에 축하하는 마음보다도 화가 나고 질투가 샘솟자 죄책감을 느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우발적으로 자기 발 위에 큰 상자를 떨어뜨려서 발을 다쳤고 그 다음 주 내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 그녀가 자해한 이유는 어렸을 때 받던 신체적인 처벌을 다시 만들어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차 수그러질 행동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한다. 사실 그 행동들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다. 멋진 그릇이나 엄마의 진주 목걸이에 손을 뻗으려는 아기, 뭔가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는 법이 없는 아기, 기저귀를 떼지 않는 아기, 게임에서 지면은 버럭 화를 내고 돌아지는 아기,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곧장 잊어버리는 청소년들, 이는 모두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다. 나이에 맞게 행동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성인들과 엄격한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한 내담자는 이는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른 작은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몹시 우울해했다. 다른 내담자는 상사가 자신의 보고서에 몇 가지 문법 오류를 지적한 날 밤을 꼬박 세워 자책했다. 부모뿐 아니라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엄격한 부모 아래서 자랐더라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연민으로 대해준 선생님 또는 어른들이 있었다면 스스로 엄격하게 대하려는 충동을 가라앉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엄격한 교육과 훈육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에게서 자랐다면 자기 비판 충동은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대치 않았는데 친절하게 놀란 기억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경우가 어린 여러분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순간들이었다.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자란 성인들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거칠게 대하게 된다. 당신도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자. 만약 그렇다면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익숙한 감정을 다시금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행동을 고치려면 먼저 자신이 이런 느낌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위로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정 자신과 타인의 화를 돋우는 행동을 저지른다면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요. 뭔가 상대방을 화를 나게 만들면서 자기 존재감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내적 불행은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의 원인이 아니다. 학습된 불행의 욕구를 내적 불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번 행복과 불행을 혼동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자신의 내적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불행의 방법을 동원한다. 누군가 내적 불행에 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약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내적 불행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알아챌 방법이 없다. 또한 자라나면서 스스로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역시 어렵다. 다시 말해서 내적 불행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적 불행에 직면했다고 해서 수치심, 당황, 실망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 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행복이라고 오해한 불행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는 타고난 욕구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얻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이것도 내적 불행의 흔한 예이다. 자신이 내적 불행 속에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워 자신을 비판하고 부은 느낌이 든다면 내적 불행의 긍정적인 경험 위에 이를 덮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내적 불행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계이다. 내적 불행에 처했다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불행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내적 불행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내적 불행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실수 때문이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더욱이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거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 즐거움밖에 없고 현재에도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불편할 것이다. 의도치 않게 해를 입힌 것과 그것의 윤리적인 책임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다. 의도치 않게 동료들에게 감기를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픈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여러 면에서 자녀의 내적 불행 욕구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여러 부모와 상담한 결과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조차 진심으로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조언 가운데서 많은 것이 부정확하고 해롭기까지 하다. 이는 출생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최선의 방법으로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는 잘못된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부모님도 한때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양육 형태를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는 충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은 양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아이의 주변을 맴돌고 방향을 지시한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며 자신의 노력은 언제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른으로 자라거나 정반대로 타인의 조언은 그 무엇도 수용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작은 불행도 견디지 못한다. 때문에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장난감이 망가졌다고 울면 쓰니 엄마가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울지마. 당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라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부모들은 건강과 안전성의 이유로 아이의 행동을 규제해야 할 때에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아이는 자동차에 타려면 아기용 좌석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거기에 앉지 않으려고 뗐으면 그냥 허용해 준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자신과 타인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잘못에 중독되기도 한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오히려 만족감과 들뜬 기분을 느낀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1등을 하지 못하면 몹시 화를 낸다. 그 예로 어떤 이는 유소년 야구리그에 출전한 자녀가 퇴장당하자 심판과 싸우기까지 했다. 이러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최고가 아니라면 그 결과에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며 자라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애쓰거나 그런 상황이 몹시 압박을 느껴서 반항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아이들은 모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행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론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에서 운영하는 본 변호사였다. 론이 태어날 때부터 론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판박이라고 불렀다. 론이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는 론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론은 언제 다 커서 아빠 회사에서 일할 거니? 라고 묻곤 했다. 물론 론도 대학교의 지질학 수업을 들으며 대륙의 진화에 대해서 지대한 흥미를 갖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은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이 법학보다도 지질학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질수록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집에 가기를 피했고 극도로 우울해졌다. 겨울로는 학교 생활 상담소에 찾아갔다. 거기서 만난 카운슬러는 아버지가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론의 짐작이 틀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려고 제안했다. 론은 결국 자신의 딜레마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물론 론의 아버지는 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실망했지만 자신의 꿈보다는 론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를 바란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론은 자기가 아버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한 것이 근거 없는 공표였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고 좋아하던 지질학 분야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물론 론 아버지는 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 짧은 일화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잘 보여주며 동시에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론은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점만 보았다. 즉 아버지의 일부만을 경험한 것이다. 결과로 론은 어른이 된 뒤에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믿었다. 론은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알면서도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전쟁, 빈곤, 중병이나 사망 수없이 많이 일어나며 이때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남겨진 아이들은 부모가 그들을 홀로 두고 싶어 했고 따라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느끼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내적 불행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금까지 내적 불행을 안고 살아왔더라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설령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의도치 않게도 대부분 부모님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말이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만두고 불행 욕구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요.